적으로부터 아군을 지키는 성. 그 성을 방어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고대 신라에서 눈부신 발전을 보여 당의 황제도 탐을 냈던 과학 무기. 우리에게는 흔히 서양의 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분명 우리 역사에도 끊임없이 등장했던 무기. 쏘는 멋과 예법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더 강한 파괴력에 집중했던 무기.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또 다른 활, 쇠뇌이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한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강한 쇠뇌들을 관문과 현무에 매복시켜 놓았다면 어찌 임금님을 피난길에 오르게 하는 아픔이 있었을 것인가. 쇠뇌의 역사,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수원화성. 정조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만든 성. 우리는 이곳에서 쇠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수원 화성에는 50개의 방어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북노대와 선호대라는 게 있습니다. 노대는 그 세뇌를 쏠 수 있는 높은 대라는 뜻으로 하나는 선호대, 또 하나는 동북노대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의 경험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수도방어 시스템의 필요를 느꼈던 정조. 정조는 영의정 최재공과 실학사상의 거두 정약용, 화가 김홍도 등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을 동원해 수원화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영도에 들어오면 뭐 각종 주요 중앙의 군영이라든지 아니 지방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노 제작이 활발히 이어집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성능도 굉장히 다양한 노들이 제작되는데 그러한 속에서 노의 중요성이 좀 올라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아마 수원화성을 건설할 때 노를 사용할 수 있는 아마 누대를 아마 따로 건설한 것 같습니다. 긴 사거리로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고 적의 방어를 뚫는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쇠뇌. 과연 쇠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일단 유물로 고고학적 유물에 따라서 본다면은 낙랑식이 이제 평양 쪽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 낙랑식이 유물이 고조선 것이냐 아니면 한나라 신사군의 낙랑의 유물이냐 논란은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당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고조선도 충분히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동제 노기는 청동으로 만든 쇠뇌의 발사 장치로 낙랑식의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이다. 쇠뇌 형태의 무기 흔적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멀리는 유럽, 가깝게는 중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무기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그걸 모방을 해서 빨리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해야서 다시 해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가지고 있으면 바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는 육군박물관에서 쇠뇌의 또 다른 흔적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쇠뇌에 얽힌 많은 이야기를 전해줄 중요한 유물. 그 주인공이 지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18세기 영조 시대에 그 무기 전문가인 변진영이 만든 노 쇠뇌를
해석한 책입니다. 이게 1727년도 지금부터 300년 정도 전 것이죠. 영조때 쓰인 이 책의 이름은 바로 노해. 쇠뇌 사용의 장점부터 노기를 비롯한 쇠뇌 제작법, 그리고 쇠뇌 기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노의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나라의 손비는 마릉에 만노를 매복 설치하여 방연을 죽였고 항우 또한 한왕을 쇠뇌로서 사살하였다. 그렇다면 변진영은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쓰게 되었을까? 왜군의 침입으로 조선의 전 국토가 불타던 1592년 충청남도 금산에서는 조헌이 이끄는 700의병과 왜군의 전투가 벌어진다. 오늘은 한 번 죽음이 있을 뿐이니 하나의 의자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 중과 부적의 상황에서도 적의 진격을 3번이나 막아낸 조헌과 700의병. 이미 화살이 다 떨어진 부하들이 조헌에게 빠져나가기를 청하자 조헌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죽으면 그만이지 구차스럽게 살 수는 없다. 무기가 떨어지면 맨주먹으로 싸웠고 계속해서 동료가 쓰러져도 의병들은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결국 그날 금산에서 조헌과 700의병은 모두 전사한다. 조헌은 깃발 아래서 전사했고 의병들의 시체는 그의 곁을 빙 둘러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변흥정이 이끄는 조선 부대가 금산에 도착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를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변흥정이 처음에 조헌과 함께 금산을 공격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관군과 함께 모두 기일에 늦게 되었다. 조헌이 피하여 전사하였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어찌하여 의병장과 약속을 하고서 위배하여 함께 죽지 못했단 말인가 하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단독으로 진군하여 성 아래에 이르러 격투하다가 전사하였다. 노해의 저자 변진영. 그는 임진왜란 때 순전한 변흥정의 증손이다. 책 서문에 밝힌 그의 말을 들어보자. 나의 선조께서는 전라우수사로서 금산 전투에서 순절하셨다. 그분은 전투에 임하던 날 만약 강한 쇠뇌들을 관문과 협로에 매복시켜 놓았다면 어찌 임금님을 피난길에 오르게 하는 아픔이 있었을까?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국가로 보아서는 100년의 원수가 있고 가문으로 보아서는 9천의 원한이 있어 나는 살아오는 동안 항상 마음을 쇠뇌 만들기에 두어왔다. 또한 변진영은 우리 민족의 쇠뇌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우리나라에 이르면 신라 고구려 시대에 김유신의 연노의 전법으로 고구려 10만의 군사를 격파하여 전승을 거둔 예가 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바로 신라의 쇠뇌 기술에 대한 것. 삼국사기에도 쇠뇌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669년 당은 신라의 쇠뇌 기술자 구진천을 데려가 쇠뇌를 만들게 한다. 하지만 당의 황제는 구진천이 만든 쇠뇌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내가 듣기로는 너희의 쇠뇌는 1,000보를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네가 만든 것은 30보밖에 나가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냐? 제목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라에서 나무를 가져온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황제는 나무를 구해와 구진천에게 다시 만들게 했는데 60보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자 신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나무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습기가 스며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황제는 구진천이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해 위협했지만 구진천은 끝내 쇠뇌 기술을 당해 넘기지 않았다. 가장 구석에 있으면서 조그만 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당 전투까지 치룬 것을 보면 우리는 보통 화랑도의 그 업적이라고 보는데 화랑도 외에도 그렇게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전만 해도 이 신라가 기병의 불길을 완전히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충분히 저지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통일에 숨겨진 주역이었다 볼 수는 있겠죠. 우리 민족의 뛰어난 쇠뇌 기술은 고려사에도 등장한다. 고려 정종 6년 서면 병마 도감사 박원작이 수질 구국로를 만들어 바쳤는데 아주 신비하고 교묘하였다. 왕이 동서 국경을 지키는 군영에 만들어 설치하도록 명령하였다. 아마 수질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또 9개의 궁을 연결해서 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아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쇠뇌였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수질구국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질로를 여러 개를 이제 합쳐놓은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질로라고 또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9개 정도의 수질로를 이제 쭉 병렬화시켜서 순차적으로 사격이 가능하게끔 하면은 적은 이제 연속적으로 화살을 이제 받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 그 살상 효과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69년 음력 10월 북쪽 교회에서 수질 구국로의 사격을 훈련하다. 1076년 음력 9월 해당 관청이 남쪽 교회에서 수질 구국로의 사격 훈련을 건의하다. 수질 구국로가 상당히 이제 어렵죠. 예. 그 이름밖에 나와 있는 게 없고 아무런 이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항상 교외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교회를 나가서 남쪽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 안에서는 무슨 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저는 그게 뭐 굉장한 사거리를 가졌던가 아니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던가 뭐 그런 이유로 밖에 나가서 연습을 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9개의 활을 갖춘 쇠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수질 구국로는 어떤 형태였을까? 여러 개를 합친 모습, 아니면 가로로 늘어놓은 모습, 어쩌면 세로로 연결해 파괴력을 강하게 만든 모습일지도 모른다. 현재 쇠뇌 중 일부는 문헌들을 통해 그 모습을 복원해 놓았다. 현재의 모습을 드러낸 역사 속 무기 쇠뇌를 만나보자.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변응정이 그토록 없음을 안타까워했고 변진영이 평생을 마음에 두었던 쇠뇌를 복원한 곳. 이곳에서 우리는 전통 쇠뇌를 만날 수 있었다. 선생님 이건 뭔가요? 예, 이거는 순옥이라고 하는 쇠뇌입니다. 순옥이 예, 예. 어떤 쇠뇌인가요? 연속으로 화살을 발사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이거를 앞으로 당겼다가 걸린 다음에 뒤로 제치면서 연속으로 화살이 발사가 되는 겁니다. 순옥이는 발사 속도를 높인 쇠뇌로 연속으로 발사되며 부녀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부인노라고도 불린다. 열 발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발사 속도는 한 초에 한 발 정도씩 발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활을 빨리 쏜다 해도 한 2, 3초에 한 발 정도씩 발사되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좀 더 빠른 편이죠. 각공을 쏘는 것과 같은 멋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목표에 하나둘 박혀가는 쇠뇌의 화살을 보면 적에게 손상을 입히는 무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활에 비해서 이 쇠뇌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보낼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발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발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활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쇠뇌입니다. 위력적으로 보이는 대형 쇠뇌. 크기가 크기 때문일까? 마치 대포를 연상하게 하는 이 쇠뇌는 큰 몸집답게 발사 준비에도 시간이 걸린다. 예, 이건 상로라고 하는 쇠뇌입니다. 이런 상 위에 올려져 있다 그래서 상로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 상로의 작동 원리 정도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되게 단단하네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 활시위를 당길 수도 없고 혼자 들고 이동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게 안 걸리네요, 여기에. 휴대성을 희생한 대신 파괴력을 높인 무기인 것이다. 화살을 장착하기 위해서도 기계장치, 농로를 이용해 활시위를 당겨야 한다. 장착되는 화살 역시 쇠뇌의 크기만큼이나 큰데 과연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 개인용 수노기보다 강한 파괴력을 보여주는 상로. 작동 원리만 보여주기 위해 실제보다 작은 형태로 복원했음에도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 강한 무기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 그 옛날 우리 선조들도 이러한 쇠뇌의 강함에 매료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상로는 꽤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무기, 그것이 바로 쇠뇌이다. 원래 상로에 비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일반 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강력하죠. 그렇다면 파괴력이 강한 개인용 쇠뇌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걸장로, 두 다리 힘을 이용하는 쇠뇌이다. 이게 지금 걸장로라고 하는 쇠뇌고요. 시위를 당겨 거는 것이 이 발로 이제 밟아서 걸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걸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앉아서요. 예,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등에 걸어서 이 쇠갈고리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당겨서 이렇게 걸었을 때 이걸 걸장로라고 하죠. 직제학 서우가 100근 강로를 만들어 바치자 전교하기를 다시 200근을 만들라 하매 200근의 강로와 극적궁 각각 하나의 화살을 갖추어 감독해 만들어서 바쳤다. 쇠뇌 힘의 색이 200근, 이것이 개인용 쇠뇌의 한계선일까? 두 다리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을 통해 걸장로가 낼 수 있는 힘의 세기를 추측해 보기로 했다. 과연 두 다리의 힘은 어떻게 측정할까? 자신이 이제 평소에 들 수 있는 중량의 80% 정도를 처음에 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중량을 더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그 횟수가 이제 3번에서 4번이 되게 되면은 저희 중단을 하고 이제 그 값을 통해서 이제 최대 근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하는 원 RM 측정 방식은 한 번에 들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이용해 사용되는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먼저 활을 쏘는 상황을 가정해 한 팔의 최대 힘을 측정해 보았다. 보통 성인 남성이 사용하는 활의 장력은 40에서 50파운드다.
그리고 걸장로를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해 두 다리의 최대 힘을 측정해 보았다. 과연 측정 결과는 어느 정도일까? 팔 힘을 이용한 최대 근력은 약 25kg 정도 나왔고 다리 힘을 이용한 최대 근력은 약 210kg 정도 나와서 다리 힘이 팔 힘보다 약 8배 정도 강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두 다리 최대 힘의 대략적인 수치 210kg. 환산하면 462파운드, 349근에 해당한다. 다양한 관절을 이용해서 또 큰 근육을 이용한 다리 힘을 축적하고 있는 쇠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활보다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기계 장치와 기술을 보여준 쇠뇌. 그렇다면 쇠뇌는 공격과 방어 어느 쪽에 어울리는 무기일까? 그건 둘 다가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쟁 특성상 방어 전투가 많았잖아요, 사실은. 여진적이 쳐들어온다든가 거란군이 몽골군이 쳐들어온다든가 결국에 이제 성을 토대로 해서 방어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런 용도에 많이 사용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645년 당의 고구려 침공, 당과 고구려의 백암성 전투가 벌어진다. 백암성 전투 당시 쇠뇌의 기록이 구당서에 남아 있는데 진영을 백암성에 베풀고 성에 공격을 명하였다. 우이 대장군 이사마가 쇠뇌의 화살을 맞자 태종은 친히 피를 빨아주었다. 645년에 백암성에서 고구려에 있던 강력한 그 포노에 의해 가지고 돌궐 왕족인 아사나 사마가 저격당한 사건. 그 기록이 보입니다. 백암성은 결국 함락되는데 당나라 군대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그 한 발의 그 쇠뇌가 그 당에 이끌려온 돌궐 기병들의 사기를 전체 조치화시켰죠. 고대 한반도 국가들은 강력한 쇠뇌를 보유해 침략에 맞섰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나라 당도 신라의 쇠뇌 기술을 탐냈던 것이 아닐까. 조선시대 세종 역시 쇠뇌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쇠뇌에 대한 세종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세종 15년 정련된 군사와 강력한 쇠뇌로서 요회처에 나누어 지키게 한 뒤에 세종 27년 국루와 함정을 설치하여 적의 내왕을 저지하여야 한다 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임진왜란 때도 쇠뇌를 방어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다. 진주대첩 당시 김시민 장군은 활과 쇠뇌, 포를 쏘고 돌을 굴려 적의 공격을 방어했다고 한다. 쇠뇌를 보다 본격적으로 성의 방어에 사용했던 흔적은 조선시대 수원 화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북노대는 쇠뇌를 쏘기 위해 높게 지은 것으로 창녕문과 동북 공신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노대 안은 몸을 숨기고 공격하기 좋은 구조. 반대로 노대 밖은 노대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 멀리까지 보인다. 사실 우리는 활이고 중국은 창이고 또 일본은 칼입니다. 이렇다시피 우리가 그 활을 많이 썼는데 이 쇠뇌가 바로 이 활을 다연발로 발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 쇠뇌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또 그 이전에도 이미 쇠뇌는 있었지만요. 또한 수원 화성의 중요 시설에는 돌보다 벽돌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노대 역시 마찬가지다. 이 중요한 시설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다.
그럴 때에는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돌은 무겁기 때문에 쌓아 올릴 때 힘이 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벽돌은 많이 구워 놓기만 하면 쌓아 올리는 것은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시설물은 이렇게 벽돌을 썼고요. 이 노대 역시 중요시설물이라 이런 벽돌을 주로 썼습니다. 동북노대에서는 임금이 머무는 행궁이 보인다. 또한 저 멀리 선호대가 직선으로 보여 동북노대에서 보내는 신호를 주고받는다. 선호대, 수원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진 팔각형 노대. 쇠뇌를 이용해 지휘시설인 서장대를 보호하고 외부 감시 역할을 한다. 화성 성역 의궤에 따르면 무비지에는 그러한 모양으로 있었지만 여기는 그 조건에 따라서 조금 변형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춰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비지는 중국 명대의 병서로 수원화성 건축에 영향을 준 책이다. 무비지의 노대는 육각형이지만 수원화성의 노대는 팔각형인데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그 보완책은 좀 더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대가 사방이 트여 있는 그 팔각형입니다. 팔각형에서 병사들이 사방에 몰려오는 적들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쪽에서 인정한 군사시설입니다.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최강의 요새였어요. 특히 이제 선호대 같은 경우에는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 그리고 또 정조대왕을 지키기 위한 서장대를 지키기 위해서 선호대가 존재했고 동북노대 역시 창녕문 옆에서 이제 적들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곽의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 임금은 세뇌 또한 우리의 그 방어 기술, 공격 기술로서 그리고 또 무기로서 중시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을 방어할 때는 이동이 필요 없으므로 강력한 대형 쇠뇌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강한 쇠뇌. 변진영은 가장 강한 쇠뇌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쇠뇌 중 가장 강한 것을 강노라고 하며 그 세기가 천균이고 화살 10대를 장전하며 수송하는 데 사용하면 그 힘이 천보고리의 튼튼한 갑옷을 뚫을 수 있다. 여기서 천균이란 어느 정도의 세기를 말할까? 1균은 30건을 뜻하며 한 근이 0.6kg일 때 천균은 18,000kg, 즉 18톤의 세기를 말하는 것이다. 천균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균이 옛날 그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천균하면 18톤 나간다는 그런 이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아주 센 쇠뇌가 있었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강한 쇠뇌로는 타루노도 기록에 언급되고 있다. 소 8마리가 활시위를 당기는 힘이라는 뜻의 대형 쇠뇌로 실제로 사용할 때 소를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강한 쇠뇌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파루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날려보낼 수 정도로 강력 크기가 크죠. 결국은 시위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8마리의 소가 끓여야 만큼 이제 그래야 당길 정만큼의 어떤 그런 강력한 쇠뇌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1796년 9월 완성된 수원 화성. 정주에 의해 난공불락의 요새로 지어졌으나 당시에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일제강점기와 전국토를 폐허로 만든 6.25 한국전쟁 때 수원 화성도 파손되는데 당시에 찍은 수원 화성의 모습이 사진으로 전해진다.
1950년대 서장대 풍경. 그 당시 사진에서는 선호대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행히 현재는 일부를 제외하고 복원했는데 이것은 정조가 남긴 수많은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수원화성은 자료를 참고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는데 남겨진 자료들에서 선호대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를 통해 정조가 방어 무기로서 쇠뇌를 중시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수원화성 축성에 참여했던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쇠뇌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목민심서는 이제 그 행정 지방관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방관들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권무라고 그래서 지방관이 그런 무예를 권장하고 그런 걸 수시로 훈련을 시켜야지 변란을 당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나름대로 우수한 무기인 쇠뇌가 있다라는 거죠. 주로 방어에 사용한 쇠뇌. 그러나 쇠뇌를 공격에 사용한 흔적도 찾을 수 있었다. 조선 영조 때 이익이 쓴 성호 사설을 보면 공격에 사용한 소형 쇠뇌가 언급된다. 노중양제, 쇠뇌로 수양제를 마치다라는 제목의 글로 비록 정사에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고구려 암살자가 쇠뇌로 수양제를 암살하려 했던 사건을 담고 있다. 쇠뇌 기술이 뛰어났던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쇠뇌 전문 부대 노당과 정노군을 운용하기도 했는데 고려 시대의 뭐 정노군이라든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별무반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병종 중에 하나였었고 결국 이제 별무반은 적극적인 공격방 전술로 운영됐잖아요.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격형 무기로도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 쇠뇌 부대를 이용을 해서 적을 공략했는데 활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방어용 무기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변진영의 노회에는 다소 특이한 쇠뇌 운용법이 들어있다. 쇠뇌를 연결해 매복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다수의 쇠뇌를 줄로 연결한 후 한 사람이 발사하는 방법이다. 숨어서 어떤 비밀리에 특히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화약 무기는 반드시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이지만 너는 준비해놓고 감춰버리면 보이지 않거든요. 임진왜란 때도 뭐 의병들이라든가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들도 쇠뇌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매복하고 있다가 적이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거나 할 때는 쇠뇌가 훨씬 유용하죠. 그러니까 활은 몸을 드러내야지 사격이 가능한데 쇠뇌는 엎드려 쏴 자세도 가능하죠. 일단은 장전을 딱 한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 적을 상대로 해서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나 쇠뇌를 갖고 이동하면서 공격 무기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태조 이성계도 사불가론을 통해 활과 쇠뇌의 약점을 언급한다. 마침 장마철이어서 활과 쇠뇌의 악유가 느슨하고 대군이 질병이 돌 것이니 네 가지가 불가한 것입니다. 습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강한 충격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 붙인 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일까? 활과 쇠뇌 중에는 실이나 끈으로 묶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활을 뭐 보호하려는 목적이다가 이제 맞는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료가 붙여진 것이 충격이나 아니면 뭐 이 습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지려고 할 때 이 계속 붙여줄 수 있는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때로는 방어에, 때로는 공격에 사용되었던 쇠뇌. 한때 최강의 쇠뇌 기술을 보유했던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강력했던 쇠뇌 기술을 잃게 된다. 쇠뇌 기술의 쇠퇴기가 도래한 것이다. 사실 조선시대가 쇠뇌가 가장 쇠퇴했던 시기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대형의 쇠뇌들, 그다음에 일반 그 쇠뇌의 장점을 갖춘 것들이 화약 무기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죠. 대신 이제 기결이다 보니까 많은 걸 이렇게 제작 펼쳐놓기 어려운 경우도 좀 있고, 물론 뭐 작은 수노 같은 게 있습니다만 이 대형노는 대량 제작하기가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 화약 무기가 실제 등장하면서 일반 활이라든지 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체해버립니다.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의 등장. 새로운 과학기술이 적용된 무기의 등장은 쇠뇌의 필연적인 퇴장을 불러왔다. 그러나 쇠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조선 후기까지도 우리 군사무기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쇠뇌와 관련된 또 다른 책. 노예와 함께 쇠뇌에 대한 귀중한 자료 훈국신조 기계도설. 훈국신조 기계도설은 조선 후기 고종 때 훈련도감에서 새로 만든 군사장비를 수록한 병서로 순호기와 걸장로 등의 쇠뇌가 실려 있다. 운영궁에서 만들었던 바로 이제 그런 무기들은 바로 이제 당시 대원군의 어떤 그런 의지, 이 국방을 강화해야지 우리가 결국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순호기 같은 경우에서도 훈련도검에서 만들고 했던 부분들도 바로 이제 훈국신조 기계도설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국방이 강화되는 시점에 나왔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쇠뇌는 이어지는데 조선은 왜 화약 무기가 있음에도 쇠뇌를 계속 사용했을까? 내복이라든가 할 때는 쇠뇌가 훨씬 더 강하고 강력하고 사거리도 길고, 그럼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다시 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 무기 쇠뇌. 예보다는 실용성에 집중했던 쇠뇌. 후세에 전하려는 무기 기술자들의 노력이 쇠뇌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했다. 쇠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 책 노해와 훈국신조 기계도설. 두 책은 이제 깊은 잠을 자기 위해 돌아갈 준비를 한다. 우리 유물을 좀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공기 접촉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 중성지로 포장을 하고 그 보관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성지로 모습이 가려지는 책들. 다른 것이 아닌 중성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pH라는 게 있는데 7 이하는 산성이고 7 이상은 알칼리성이지 않습니까? 그 7 이하의 산성에 있었을 때는 종이 같은 경우들이 그 열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는, 그리고 그런 산성이 없는 종이가 중성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와 함께 문화재 보관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물이다. 습도가 높으면 문화재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환지가 만들 때 화학 제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로 섬유질의 각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종이라서 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사실은 주변 여건만 좋으면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종이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었던 책들.
오랫동안 보관되고 후손들이 보기를 원했을 선조들의 염원대로 이제 다음을 기약하며 잠이 든다. 전통 쇠뇌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새로운 쇠뇌를 만나보았다. 현대기술과 신소재로 재탄생한 쇠뇌. 무기와 크기를 줄이고 정확도와 파괴력을 높인 쇠뇌인데 우리가 흔히 석궁이라 부르는 현대적 쇠뇌이다. 인명구조용으로 소방서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특수부대에서 군부대에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구조용으로는 이제 그 고층 건물에서 화재 탈출이라든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밧줄을 보내줘야 되는데 밧줄을 끌고 이 층층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화살 뒤에다가 이제 낚싯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롱사를 묶어서 쏴버립니다. 그러면 그 끝에다가 이제 밧줄을 묶어서 잡아당기면은 쉽게 그 밧줄 같은 거를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인명 구조하는 데 쓰고 그러죠. 보다 발전된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쇠뇌를 살펴보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두 장비.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인 조준경과 개머리판을 볼 수 있다. 두 장비의 존재로 초보자도 작은 목표를 더욱 쉽게 맞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강력한 파괴력으로 어느 정도 두께의 목표는 관통할 뿐만 아니라 그 세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 멀리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휘었습니다. 뚫고 나가서 표적판에. 높은 정확도와 강한 파괴력,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쇠뇌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준다. 과거의 화살은 굵기가 약간씩 틀리죠. 굵기나 길이가 틀릴 수도 있고 촉의 무게도 틀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정확성에서도 목표물을 맞추는 그 타겟 정확성에서도 떨어지고 파워에서도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현대는 그거를 다 전부 단점을 극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을 시라고 하는데 시에서도 좋은 소재, 최신에 개발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방탄소년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지가 않고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레저 스포츠로도 여겨지는 각궁. 많은 사람들이 각궁을 쏘는 것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쇠뇌는 보다 무기와 가깝게 여겨지며 그 위험성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아마도 파괴력이 강한 무기의 숙명이 아닐까. 묵묵히 우리 역사에 그 흔적을 남긴 무기 쇠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쇠뇌에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기술이 담겨 있다. 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온 무기 쇠뇌. 쇠뇌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활이다.